자, 토지 물건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의뢰가 오거나 문의가 이제 왔을 때 토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물건을 평소에 다뤄오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토지도 좀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브리핑 요령, 공부, 나름 초반에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경매뿐만이 아니고요. 중개 시장에서 토지 물건을 다루고자 할 때도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초반에 하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신 소장님께서 문의를 주신 게 이제 이 물건이에요. 일산서구 법곡동 192-4번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토지의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찝어서 이제 문의가 온 상황이에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지 문의가 왔을 때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공장이나 상가나 기타 다른 물건을 특정해서 이제 문의를 줄 때는,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물론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공장을 좀 해봤어요. 공장에 대해서 아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오는 거거든요. 상가도 그 물건을 이제 위치를 알고 저 지역에 내가 필요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다, 장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사용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오거든요. 자,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빈 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물론 실제로 지금 뭔가를 지어서 즉석에서 사용하고자 해당 땅을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토지는 대체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한 투자 계획으로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신 소장님한테. 자, 이런 문의가 왔을 때 여러분들요, 좀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토지로 전향, 아니면 토지를 또 물건 종배를 넓혀서 확장해서 이렇게 시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의뢰인 분이 나보다 토지를 더 잘 알고 있을 그럴 이제 확률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실수요로, 예를 들어서 이걸 사가지고 바로 뭘 지어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서 혹은 어떤 용도로 지어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려고요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교육을 받았거나 투자 물건을 이렇게 봐라 라든지 이렇게 어디선가 정보를 얻고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 그냥 살까요? 해가 문의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토지, 부동산을 이제 토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물론 내가 예전부터 토지를 해와서 어떤 공법이든 토지를 보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브리핑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토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토지의 기본적인 이제 정보나 보는 방법, 설명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토지를 아시는기는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이제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해두시고 어떻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 될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는 그래요,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고 실제 그냥 매입해서 나중을 위해서 이제 매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토지 투자에 대한 교육 강의나 투자 어떤 그런 업체나 그런 데 가면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면서 매입을 하게끔도 많이 하죠. 찝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하면 진짜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컨설팅 브리핑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만 주면서 이 물건이, 그러니 이 물건은 지금 매입해두면 좋다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특정 물건이 이 물건을 매입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특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토지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에 대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틀 안에서 놓고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조금 조심스럽다, 혹은 그 큰 틀 안에서, 혹은 내가 이런 기본 베이스 라인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그래도 볼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법칙과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토지는 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봐서 이 정도 위치에 주변에 이런 용도 지역과 이렇게 겹치니까 이거는 이 물건이 그렇기에 이 물건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이거는 좀 그렇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중개업을 하시거나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한 자료도 자료지만, 실제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선 부동산 토지를 보는 이제 개념은요, 실제 내가 현재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을 봤을 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 실사용 용도의 이제 토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보는 겁니다. 우선 실사용 용도로 이게 쓸 수 있는 물건인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로드뷰로 볼게요. 카카오 맵으로 여러분들 요 주소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드뷰 요거 클릭하면 해당 물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왼쪽 밑에 여기에 이제 시야가 있습니다. 시야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구나,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보면서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위에 길게 생긴, 안쪽으로 길게 생긴 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입로 쪽에 이제 도로가 연결은 돼 있어요. 이게 지적상 도로인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는 창고들이 보입니다. 창고, 논들이 주로 있고요. 반대쪽을 좀 보더라도 창고밖에 없죠. 논들이 쭉 있고요. 자, 이 얘기인즉슨 지금 해당 매각 목적물 포함해서 주변이 창고 정도나 지을 수 있고, 다른 주택이나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파트나 주경주택이나. 그러니까 이 땅은 좀 용도가 제한적인가 보다, 창고밖에 못 짓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현재의 가치 기준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이게 지적상 도로인지도 봐야 되겠고요. 전신주가 보이죠? 전신주. 이 전신주는 전기를 이 집에서 쓸 수 있는지 또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땅의 쓰임이죠. 땅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가 가치인 거예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해당 용도의 가치를 보려고 하니 전기도 봐야 될 것이고요. 전기는 지금 이제 지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적상 도로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수로, 요 옆에 배수로가 보통 이제 지적상 도로가 껴있으면 배수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배수로, 도로, 전기, 뭐 급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를 팔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급수 문제는 토지의 면적분만 좀 괜찮으면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볼 게 도로하고 배수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문제도 가깝든 멀든 인입이 이제 될 수 있는 땅이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전기는 있고 배수로 문제도 이게 지적상 도로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좀 감안하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게 지적상 도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주변에 전기는 있더라. 그리고 이게 지적상 도로, 공로, 국유지 또는 군시유지의 지적상 도로라면 건축 혹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연결이 돼 있겠구나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전기, 배수로, 도로, 이 공로, 지적상 도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스코를 많이 봐요. 네이버에서 디스코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열릴 건데요. 여기 돋보기란에 주소를 치면 됩니다. 치면 이렇게 해당 토지가 모양이 이렇게 경계 표기가 되죠. 여기 진입하는 이 진입로가 지적상 도로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봅시다. 한번 찍어볼게요. 찍으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왼쪽 편에 지목이 이제 국어고요.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 이거는 다 실체상의 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하고 반대되는 개념. 사도로는 개인한테 동의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유지, 국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서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지목이 더더욱 이제 도로라면요. 자, 근데 요거는 국어입니다. 국어가 뭐냐면 지목이 이제 도랑, 배수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어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를 이제 겸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배관을 깔고 지상을 도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국어를 도로처럼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옆에 거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국어가 있고요. 요 옆에 것도 딱 클릭해 보니까 국유지에 도로로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도로와 국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길이 이제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황상 좀 좁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폭이 한 4m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된다면. 그래서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국어와 도로가 껴있다라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가요. 아까 요거였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어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국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어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게 없다면 도로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상으로는 진입로 부분은 어쨌든 지적상 도로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농림지역 돼 있어. 이게 용도지역이거든요. 땅의 계급 소위 말해서. 그리고 땅이 몇 평인지도 나옵니다. 자, 용도지역은 여러분들 뭐예요? 용도지역.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공법,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할 때 그 어려운 공법 외우듯이 한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공법이에요. 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어떤 땅이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용도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은 또 뭐 여러 가지로 나누죠. 주상공록 해가지고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용도지역이 이 용도지역보다 더 좋은 건지, 주변 용도지역은 이거네, 지금 보여지는 이 물건의 용도지역은 이거니까 이 주변 땅에 있는 그 주변 땅이 더 좋은 거네, 주변 땅 대비 이 땅이 더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고스톱을 친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쌍피가 좋은 건지, 그죠? 뭐 더 계급이 있잖아요. 화투를 치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어떤 계급이나 등급, 레벨, 좋고 나쁨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땅의 가치를 이제 판단해주는, 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해주는 용도지역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되게 보기 싫은 얘기입니다. 보기 싫고 알기 싫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땅 못해요. 자, 이게 우리가 법률상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접근하기 어렵고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땅의 용도는 뭐네? 도시지역이네? 농림지역이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요 이제 네 가지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 인근에 있는 땅들, 도시가 확장이 되면 도시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농사만 지으라고 지정해둔 땅.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뭐야? 보전해. 손대지 마. 우리가 흔히 보는 저 산 중턱 위에 저 바닷가 끝에 땅들, 그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연 그대로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등급을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도시 지역이 이제 등급이 가장 좋다. 땅의 가치로 보자면 땅의 가치가 가장 높다. 쉽게 말해 땅값이 높다. 땅값이 비싸다. 많이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여지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요놈 둘이는 뭐 비슷합니다만 주로 농림지역이 조금 더 낫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가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전적 가치, 땅의 가격만 놓고 보는 가치적으로 보면 이 순서대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지역이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겠네. 사고 팔고 거기 뭘 짓기도 하고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은 뭐 이렇게 아파트 짓고 그리는 안 되지만 장차 도시지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주변 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편입돼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농사만 지으래. 하지만 이럴 수도 있죠. 농사를 짓기에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인구가 줄었을 수도 있고요. 식습관이 바뀌어서 쌀을 많이 안 찾아. 그러면 농림지역에 있는 땅을 줄여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겠죠. 관리지역에 이제 논밭으로 일반 논밭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조금 농림지역에서 조금 완화해서 개발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는 요소 요리 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쓸 수 없는 땅을 뭐 개간을 하든가 해서 농림지역 농지로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도시지역이 가장 가치가 좋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한번 봅시다. 도시지역에서는 또 이런 세분화가 되어 있답니다. 머리 아프게.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도 있대요. 그리고 뭘 짓지 말고 자연 그대로 생태를 좀 보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요소도 적절히 가져가는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또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또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로 다룰 게 이제 도시지역이거든요. 주로 이 두 가지만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땐 주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근데 도시지역을 보니까 또 나눠져 있답니다. 주거지역은 이제 주거지역이긴 한데 여기 또 용도지역이 또 나눠져. 주거지역인데 또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느냐. 주거지역은 집 짓는 곳, 상업지역은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곳, 공업지역은 공장이고 녹지지역은 이제 녹지 상태로 보존을 해놓는 곳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치가 어느 게 좀 더 높을까요?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보통은 상업지역이 일반적으로는 더 평당가로 환산을 했을 때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마다 달라요. 상권이 덜 발달되어 있고 고층의 아파트들이 좀 더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당가로 환산하면 이 주거지역의 땅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업지역의 땅이 비싸고 그 다음 이제 주거지역, 그 다음 뭐 공업지역쯤 되겠죠. 근데 어떤 지역은 또 공업지역의 가치가 큰 곳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렇습니다. 상업, 주거, 공업, 녹지는 가치가 제일 떨어집니다. 뭘 하지 말도록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녹지 지역도 일부 주거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야, 도시 지역에 집도 짓고 상가도 있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어. 이 중에 어느 게 땅이 제일 가치적으로 좋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업지로 쓸 수 있는 곳이 땅값이 제일 그래도 괜찮겠다. 그 다음 이제 주거용 주택 지을 수 있는 곳, 그 다음 공업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봤더니만 또 나눠지네. 또 머리 아프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랍니다. 전용은 뭐예요? 전용 딱 무슨 전용은 딱 그걸 위한 그런 거잖아요. 전용. 예를 들어서 남성 전용, 남성만 쓸 수 있는 그죠? 자, 전용 즉 다시 말해서 주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땅, 전용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상가나 공장 안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 주택으로만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에 한정한다. 그 땅의 쓰임이 주거용 주택밖에는 못 짓는다라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제한적이니까 땅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겠죠. 자,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뭐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집도 짓고 상가도 조금 놓을 수도 있고 어차피 집을 지으면 주변에 미용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좀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거 및 주거에 이제 준하는 주거에 필요한 용도로서의 건축 행위가 일반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이 쓰임이 조금 더 크죠. 다양한 이제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질수록 땅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니까요. 그죠? 똑같은 땅이라도 집 지을 수 있는 수요만 있는 것보다 집도 짓고 편의점도 들어오고 미용실도 들어오고 뭐 우체국도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땅이 좀 더 아무래도 찾는 수요가 많으니까 땅값이 비싸지는 거겠죠. 그죠? 똑같은 땅이라도 이렇게 쓰임을 구분해 놨다고요. 자, 그다음 준주거지역은 뭐냐?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완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준주거지역의 땅값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준주거지역이 가장 낮고 가치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두 번째로 가치가 낮고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 집밖에 못 짓는 요놈이 땅값이 그래도 주거지역 중에서는 가격이 좀 더 평가절하가 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딱 우리가 탁 지도를 열었는데 갑자기 준주거지역 표시된다. 아, 주거지역 중에 여기가 그래도
건폐율 용적률도 낮고 상업시설 일부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땅이 그래도 주거지역 중에서는 가치가 그래도 제일 나은 땅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요. 전용 주거지역이면 이거 집밖에 못 짓겠는데, 진짜 집 질 사람만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찾겠는데, 요게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서는 가치가 제일 평가절하된 땅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또 세분화된답니다. 당연히 전용 주거지역도요, 1종 전용, 2종 전용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이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이제 나눠진, 이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 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또 나뉘더라.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하위군으로 가죠, 그죠? 도시지역 중에서도 요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주거지역을 봤더니만 이 주거지역도 요렇게 세분화가 또 돼 있는데, 요 중에 우리가 좀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봤더니만 요 놈도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또 요렇게 세분화가 되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분화를 봤더니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이런 거에 저층, 뭐 4층 이하 주택 요런 거 지으래요.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상가 2, 3, 4층 뭐 이렇게 다가구 형태로 주택, 그런 거 이제 저층, 층수 작은 거 4, 5층 이내.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보통 뭐 한 15층 이하, 16층 이하 요런 뭐 아파트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3종 일반은 뭐예요? 주로 이제 고층 아파트 뭐 20몇 층짜리, 요런 이제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 지을 수 있거나 주거용 주택, 상업용도 포함해서 뭐 상가 포함해서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당연히 이 중에서 높이 지을 수 있는 땅의 평당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럼 뭐예요?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가치가 좋네, 더 높게 평가가 되겠구나, 땅값이 비싸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예전에 우리 중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때 이거는 그냥 다 달달 외웠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된다. 왜? 내가 딱 그 용도 지역을 딱 보고 이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네, 제일종. 그러면 녹지 지역보다 당연히 낫고, 같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가치 떨어지네, 주변에 3종 일반 주거지역 나와 있는데 저쪽 땅이 더 좋겠는데, 그럼 이게 1종에서 3종 일반 주거로 바뀔 수는 없나? 아파트 주변에 들어올라나?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고, 땅에 대한 가치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관리지역도 마찬가지. 관리지역도 이렇게 계획, 생산, 보전 나눠집니다. 계획관리가 제일 가치가 높고요. 그 다음 생산, 보전은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러면은 도시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그래도 땅이 제일 낮구나,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나아요. 지금 보면 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 나눠집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보다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낮아요. 준주거지역, 아까 이게 제일 요 중에서는 가치가 제일 높다 그랬죠. 오피스텔도 짓고 주거용주택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라 보면 되는데,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이게 250%, 300%, 용적률이 300%라 보면 요게 한 200%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다양한 주택,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의 가치 때문도 좋고, 더 넓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얘보다 얘가 더 높게, 얘보다 얘를 좀 더 건폐율 용적률이 좋게 높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땅에 100평이 있어요. 근데 1층 건물을 40평짜리를 하나 짓습니다. 여기 1층 건물이에요. 자, 바닥 면적이 40평이에요. 40평. 요 바닥 면적, 1층 면적. 이게 40평이라고 한다면 100평의 땅에 40평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40%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 대비 건물을 이제 건축이나 개발행위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닥 면적의 이제 100%의 이제 비율을 이제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이 60%다 하면 100평 땅에 60평까지 1층 면적, 바닥 면적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은 이제 층을 올렸을 때 2층이 있을 거예요. 2층, 그죠? 여기 2층이, 여기에 2층 바닥 면적이 될 겁니다. 그죠? 자, 2층 바닥 면적이 40평. 1층 바닥 면적도 40평이에요. 이게 2층 건물이라고 봤을 때, 자, 건폐율은 아까 뭐였죠? 1층 바닥 면적만 포함이니까 이제 이 40평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100평 대기 40평이니까 건폐율은 40%고요. 용적률은 1층 40평, 2층 40평이니까 합해서 얼마예요? 80평. 토지의 이제 면적이 100평이니까 용적률은 80%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산 면적을 갖다가
땅의 면적에 대한 비율로 프로테이지로 나타낸 걸 용적률이라고요. 건폐율은 1층의 바닥 면적만 감안을 한 게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이요,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공업지역도요, 전용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다음 뭐 일반 공업지역, 상업도 중심, 유통, 근린 뭐 또 세분화돼요. 지금 이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자, 그런 이제 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세분화된 이 용도지역들도 모두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고요. 모두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되고 뭘 어떻게 지을 수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상세히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그 전에 내가 물어보기 전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지금 조사하고 있는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면요, 해당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고양인가요? 경기도 고양시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시면 고양시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을 건폐율 몇 프로로 보는지,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 중에요, 해당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지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조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땅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 토지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이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지금 이 땅이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상향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까지 봐야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세분화된 이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한눈에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안 좋은 건 맞아. 높게 넓게 짓지는 못해. 똑같은 평수라도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주거지역보다는 땅의 가치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가치가 높지. 이건 한눈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땅의 계급, 등급, 어느 게 더 좋고 덜 좋고에 대한 비교 구분은 정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국토는 이렇게 네 등분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땅이라도 이 네 가지에는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최초의 네 개로 분류된 이 세분화된 네 개의 이제 그 용도지역 있잖아요. 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려면, 지금 관리지역에서 좀 더 땅이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되려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게 가치가 더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왜?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해봐야 건폐율 40, 용적률 100%, 뭐 주거용 주택이나 일부 건생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많아지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는 순간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도 농사밖에 짓지 못해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으니까 농사도 짓지만 집도 지을 수 있어. 예, 그렇게 펜션도 하나 조그만하게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용도가 또 완화가 되고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또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땅의 가치는 올라간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는 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 니네 심지어 농사도 못해. 이랬는데, 자, 여기는 그래도 니네 개간해가지고 농사는 지을 수 있어. 농장 창고도 지을 수 있고, 요렇게 완화해 주는 거죠. 어떤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완화 행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점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면 땅의 가치가 좋아질 겁니다. 마찬가지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높아진다는 거고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땅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행위를 더 할 수 있으며 얼만큼의 면적을 더 이렇게 지어서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땅의 계급, 가치, 땅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용도지역이 바뀌면
지금은 농림지역이지만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라면, 그런 땅을 고를 수 있다면 땅의 가치가 올라서 내가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다, 이익 실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4개 한 단계씩 올라가려 해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요 4등분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되려면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관리지역에서 이거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이게 국가가 개입돼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 반대로는 아니지만 같은 도시지역인데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주거용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상가가 있어요. 여기에 신도시라고 봅시다.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근데 여기 빈 땅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이. 근데 주거용 주택이 뒤에도 또 조금 지어지니까 이제 상가가 부족해. 뭐 학원도 지어야 되고 편의점, 마트도 더 생겨야 되고, 이 주거용 주택이 늘어나니까 여기가 기존에는 이제 주거용입니다. 그러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상가가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땅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예컨대 계획관리지역에서 이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려면 국가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고 더 어렵다. 다만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심의, 토지 국토의 계획에 관한 심의 담당하는 이제 부서나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런 곳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같은 주거지역 내라도 원래 전용 주거지역 주택밖에 못 지었는데, 여기 이제 이 땅은 주택만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을 때는 상가도 겸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자 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 그런다면 국가의 개입이나 국가의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 같은 용도지역 내에 같이 이렇게 이들끼리 용도 변경, 관리지역도 여기 있잖아요. 관리지역이 생산계획,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되겠다. 이 땅은 우리 지금 고향 일산 서구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더 필요해. 그렇게 해서 시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이 되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뭐 허가를 넣거나 뭐 도시지역에도 그거 있죠.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가지고 용도지역 뭐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허가를 넣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이 이제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 근데 얘네들끼리 요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는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땅이며 어떤 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이냐,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요. 10만 평을 할 건지 3만 평을 할 건지 뭐 더 큰 면적을 할 건지에 따라 국가가 개입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땅이 있는데요. 이렇게 봅시다.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쉬울까요? 똑같은 상황이라 놓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배경은 똑같고 단순히 용도지역 변경만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왜?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이니까 지자체 심의를 통해서만 이렇게 패스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라고 그냥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만 하세요. 큰 범위 내에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및 기용에 관한 법률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신 소장님이 문의하신 땅이 딱 이런 경우예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거 갈 수 있을까를 검토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것도 국가가 개입돼야 될 수 있는 용도 변경에 조금 빡센, 쉽게 말하면 어려운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농림지역인데도 관리지역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용도 변경이 될까?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로 변경이 됐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바뀔 수 있을까? 두 단계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같은 뭐 이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용도, 도시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아닌 큰 틀에서의 용도 변경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겠다. 자, 그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일물권 용도지역 뭘까요? 용도지역. 여러분들 이거 탁 한번 클릭해보면 디스크를 통해서 클릭하면요. 바로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에? 여기 나오죠? 농림지역. 토지 면적 나오고 지목도 나오고 이게 개인 건지 나라 건지 다 나옵니다. 클릭해보면 아, 주변 땅들도 다 농림지역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럼 주변에 다른 땅은 뭐지? 여기는 뭔지? 아, 여기도 농림지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구나.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아닌 이게 한눈에 톡 귀에 들어와줘야 돼요.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 예컨대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 이게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거 자주 보셔야지.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외울지언정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보면서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 클릭하면요. 지도. 여기 지적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이 뭐야 이게 색깔이. 색깔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 분홍색은 일반 상업지역, 보통은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초록색인데 약간 연한 초록색이 있고 진한 초록색이 있죠. 진한 초록색은 녹지지역, 연한 초록색은 농림지역. 자, 여기 보면 노란색은 뭐예요? 주거지역. 자, 여기 보면 보라색은 공업지역.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의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녹지지역이구나. 아, 여기는 주거지역이 몰려있네. 여기는 주거지역이 몰려있구나. 아, 여기는 상업지역이 몰려있네.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적혀 있잖아요. 그죠? 색깔을 보고 단번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 여기는 농림지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구나. 그러면 우리 물건은 지금 이거거든요. 아, 요거네. 아, 우리 지역은 농림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구나. 내 주변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농림지역이 되어 있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길 건너 보니까 중공업지역, 주거지역도 있네요. 여기도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 길 건너니까 노다지 주거지역,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몰려있네. 이쪽으로는 상업지역이 몰려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색깔이 눈에 안 익으면 한 번씩 클릭해보면 되죠. 그죠? 클릭해보니까 이 땅은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노란색이 뭐였더라? 한번 찍어볼까? 찍어보니까 이건 준주거지역이구나.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지?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구나.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의뢰가 온 상황입니다. 이 물건 한번 내가 상담을 해보고 괜찮으면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매입을 고려를 했을까요? 자, 제 판단에는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주변이 이제 주거지역이야.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있고 계획관리도 있고. 자, 지적을 없애보니까 지금 해당 매각 목적물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시내인 거지. 시내고 완전히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들 막 요런 것들이 몰려있고, 내려오니까 여기도 이제 주거지역이 있고, 요 중간에 사이에 낀 여기 상업지역도 있고 여기 주거지역하고 다 있는데 요 사이에 낀 땅이라서 요거는 앞으로 좀 이게 뭔가 들어서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넓혀져서 지금의 용도지역보다는 상향이 되지 않을까. 더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이래서 이 컨설턴트한테 의뢰받으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면적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쪽은 어때요? 농림지역이 엄청 크죠? 이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된 것들 전부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는 대단지로 뭔가 개발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라고 보통은 이해를 많이 하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봅시다. 여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또는 관리지역에서 또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게 두 단계를 건너뛰거나 혹은 뭐 한 단계라도요. 건너뛰는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는
국가에서 개입될 여지가 높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단계에서 건너뛰기가 상향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 조금 개발해봤거나 허가를 넣어본 사람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이제 디벨로퍼 분들이 이제 껴가지고 교육이나 이제 투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요렇게 강의를 해요. 요 면적은 좁잖아. 여기가 농림지역이긴 해도 여기는 엄청 넓잖아. 그러니까 요런 데보다 요 사이에 낀 작은 땅들이 나중에 수용이 되거나 용도가 변경돼서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온 것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여기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조언이나 얘기들을 듣고 브리핑을 할 때 같은 보조로 맞춰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농림지역에서 지금 적어도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되려면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실제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편입,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이제 변경되거나 편입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1종 1반에서 3종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이제 심의의결기구나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의 어떤 행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나 토지의 발전상 계획, 뭐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바뀐데 요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땅은 그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농림지역에서 아까 관리지역으로 가는 게 어렵다. 보세요. 이게 농림지역이잖아요. 오히려 실제 바로 위쪽이 아래쪽에 계획관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획관리가 있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 주택을 이제 대단지를 짓는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을 때는 농림 지역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국가 산업 기반 시설이나 국가가 주도해서 뭘 한다는 거를 할 때 농림 지역이 이제 용도 변경이 되고 하는데 오히려 뭐 민간 건설사라든지 아파트 뭐 몇천 세대 이런 거 들어올 때 2천 3천 들어올 때 이런 거 계획 관리 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돼요. 이게 면적에 따라 기준이나 어떤 인허가를 넣는 그 패스되는 그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농림지역만 오롯이 넣어가지고 패스를 하는 경우가 아까 설명했잖아. 요 지금 큰 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 그런 경우 차라리 요거면 나은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여의치가 않고 그 증거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스카이뷰에서 최근 사진 있고 2008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08년하고 지금 최근 지금 위성 사진을 보자고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2008년 지금 24년 거의 17, 8년이 지났는데도 없죠. 거의 없죠. 변경된 거는 뭐가 있어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지금 최근 거 뭐야?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 주변에 남은 땅들 보세요. 발전된 게 있나 없나? 20년이 다 돼가는데 변경된 게 없다니까요. 보세요. 과거 이랬죠. 지금 여기 킨텍스 요거 빼고는 최근에 농림지역에 뭐가 들어온 거 해봐야 여기 조금 들어온 거 다 창고들. 이 농림지역에 농사용 창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 다른 게 크게 들어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농림지역이 15년, 20년이 지나도 봐라 그대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차라리 투자 물건을 보실 때는 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게 상업지역으로 뭐 이렇게 좀 편입이 된다거나 용도 변경이 된다거나 요렇게 될 수 있는 곳들은 없나? 아니면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왜? 이렇게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내에서 또는 관리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히스토리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좀 발전이 되어 왔고 어떤 건물들이 어떤 게 생겼고 지금 보면 여기 킨텍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진흥지역, 농림지역이었을 텐데 어쨌든 바꿨습니다. 바꿔나왔고 가스안전공사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됐죠. 이런 기반 산업 시설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면 이 물건 역시도 지금 남아있는 이 농지도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뭔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계획안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투자를 할 때는요, 해당 지역에 행정 계획이나 이제 호재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면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듣고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의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데, 실제 보도만 되고 정권 바뀌거나 또 뭐 선거 전에만 자꾸 뭐 어떤 얘기들만 나오고 실제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라라는 얘기만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시청 들어갑니다. 시청, 시구청. 여기 좀 고향이잖아요. 고향 시청 들어가가지고 정보 공개란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행정정보 공개, 뭐 정보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요 업무 계획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좀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이나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로, 분기별로 또는 년별로 지자체 어떤 계획,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어떤 다른 걸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 부분에 있어서 뭐 토지 수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환경평가나 영향평가 심의 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원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구청의 정보공개란을 여기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옵니다.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업무 계획이 나오는데, 이거는 1년 계획, 그냥 카탈로그 형식으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고향은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여기 보면 찾아보면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 공고, 그 다음에 뭐 수의 계약, 이런 것들 보면 그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예산안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 있잖아요. 어떤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뭘 하나 짓기로 했는데 이쪽에 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에 대한 뭐 심의라든지 사전에 이제 뭘 하는 작업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뭐 정보 조사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입찰이 돼가지고 누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토지 수용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통영하고 거제시청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봤던지 해당 시, 군, 구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도로가 어디에 나고 양로원이 어디 보수를 하고, 심지어 예산이 어떤 게 나오고 마을 회관을 뭘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 거하고 상관없는 것도 종종 보게 돼요. 뭐 의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나와서 지원이 됐는지, 된다 했다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개발 계획 사소한 것들까지 제가 다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통영은 도서 지역 섬들이 많이 있고, 섬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지, 배가 많이 안 뜨는데 배를 뭐 두세 번 운항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 많이, 섬에 있는 것처럼 배편을 더 지원을 해주느니, 다리를 놓니 많니, 놓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넣었니 안 넣었니, 그 다음에 도로가 하나 생기면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10년 됐으니까 다 실효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의회 들어가면요, 의회 재정이나 그 어떤 발언이나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고양시 의회라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시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 논의한 회의를 한 회의록도 있고 그렇게 공개가 돼요. 그럼 거기에 진행하기라는 거 왜 진행 안 됩니까?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그 지들끼리 질의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내용들도 상세히 나온다고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고 어떤 게 진행되고 실효가 되는 건지도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구청의 행정계획, 그 다음에 뭐 요런 입찰 공고, 누가 이제 어떤 업체가 이제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첫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 계획들, 행정 계획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아까 같은 경우 일산서구였죠. 일산서구 요 부분에 진행된 행정 계획, 개발 계획이 있으면 어떤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뭘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뭔가를 짓는다면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작년의 업무 계획이나 행정 계획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지역의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가 되고 내가 할 얘기가 많아지고 진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그 조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점점점 전문가가 되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법적인 부분, 이런 용도가 좀 더 상향되고 발전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들에 대한 팩트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찾아보면서 과거와 현재
어때 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서 이런 용도는 되고 이런 용도는 용도제 변경이 좀 쉽겠다 어렵겠다. 요건 그래도 원활하겠다. 그리고 실제 인구가 요 정말 유입이 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인구 변천사, 인구 변화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토탈적으로 안내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라면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15년이 있어도 이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사실 쉽지가 않다. 오히려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뭐 이런 빈 땅이 나오거나 도로 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투자 이익복이 나오는데 농림지역 안에 농림지역끼리 모여 있는 이게 평수가 크지 않더라도 같이 이제 이게 용도 변경이 돼서 다른 걸로 들어오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뭐 일산 서구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요. 주거용 주택이 너무 부족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고만고만한 상황에서의 미래 가치는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땅에 대해서 용도지역 그리고 현재의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떨 건지 예단을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땅의 계급표 땅마다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땅의 가치가 상승하고 쓰임이 더 확대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건물의 이제 종류가 더 다양화되는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이 기준은 이 왼쪽 편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용도 변경이 필요한 그런 땅인지 이 세분화된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인지 요 이제 큰 카테고리 내에서의 변경이 필요한 건지 요게 조금 어렵고 요게 그나마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걸 가늠하고 기준으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예요.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을 풀어버리고 아까 여기도 그리 됐잖아요, 그죠? 킨텍스도 요것도 이제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가이드나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사항을 다 정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협조 그게 될 정도로의 공적 어떤 시설들이나 기반 시설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킨텍스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뭐 전시 판매도 하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된 거고 그 외에 공공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국가적으로 좀 더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좀 힘들다. 그렇기에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땅을 찾지 마시고 관리지역 중에서 이런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낫더라고. 관리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낫다. 낫다. 왜냐하면 도시가 팽창함에 있어서 관리지역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산업화가 한참 진행 때 80년도, 90년도 2000년 초반까지요. 그때 공장도 많이 짓고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땅을 그냥 농림지역도 국가적으로 이제 그 주거용 주택을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요로 이제 용도지역 바뀌고도 많이 했어요. 공장 용지로도 농림지역에서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신도시보다는 글쎄요 뭐 더 얼마나 평창을 할까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전엔 그냥 땅 갖고 있었던 게 몇십 배 이제 이익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고 하향 침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뭔가를 산업화를 일구고 어떤 걸 발전시키고 땅을 뭐 농지를 깨간해서 어떤 뭐 다른 걸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게 맞지 않나. 과거에 답습한 피드백 가지고 요런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지만 껴있으니까 요거 이제 여기 발전될 수 있을 다 그림 봐라. 요도 아주 이리 돼 있죠. 요 사이 껴있는데 요거 나중에 용도 바뀌어갖고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땅 같이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서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검색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준주거지역에는 뭘 지을 수 있는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건물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색해 보려면 해당 시, 군, 구의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검사하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 쭉 보면 요 건폐율 나오죠. 용적률이 위부터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면 건폐율도 나와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바닥 면적 50%, 자, 유통상업지역은 70% 이하 100평 중에 70평을 1층 면적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보면 이 건축법 시행령 뭘 지을 수 있느냐,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별표 1이랍니다. 별표 1 위에 있죠. 요거 누르시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은, 자, 제가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고양시의 중심상업지역은, 자, 요런 것들만 지을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없는 이제 건축물은 이거 빼고는 다 지을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지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에 2호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예컨대 10층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10층 이상의 주택은 안 된다. 그 외에 다른 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이런 것들 찾아서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중심상업지역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지어, 이 얘기예요. 왜? 상업지역이니까 상가가 밀집돼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뭐 노래방도 있고 뭐 그죠, 주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학교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 외에는 다 된다 이 얘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한 번 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거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뭐하고? 조금 전에 이런 거 고양시 요런 것들, 요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이게 고양시의 지자체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걸 참고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인원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도지역별 건폐율, 그리고 쭉 내려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달리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이 강원도 동해하고요, 서울시하고는 달라요. 땅의 형상이나 땅의 이제 균형 발전이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군, 군, 구 조례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이 정도가 토지의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땅이 어떤 땅이 좋고 안 좋고를 가늠을 하시면서 이 땅은 그럴 여지가 있겠다 없겠다, 과거의 히스토리하고 현재 위성지적 등의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용도지역이 큰 틀에서 변화하는 건데 혹은 이 물건이 이제 큰 틀에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생각보다 더디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국가적인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 어떤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요런 지역 같은 용도 지역 내에 용도 변경이라면 오히려 더 쉽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계획이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 군, 구의 의회들의 어떤 그 발언 내용이나 그 어떤 그 정기 그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어디를 개발할 건데 되니 안 되니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개발계획, 행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 카더라 그런 내용 믿으면 안 돼요. 실제 뭐 언론에서 보도하던 공고가 되고 얘기가 되는 개발계획이나 호재들의 한 70% 이상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되거나 답보 상태로 멈춰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어떤 보도만 믿지 마시고 지자체에 들어가서 진행 상황들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나아가 해당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군, 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땅 전문가가 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 제가 또 땅을 안다고 해도 좀 해봤다 하더라도 일산서구는 몰라요. 왜? 그런 거 조사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뭐 토지의 신이며 뭐 전문가, 나름 토지 전문가랍시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이제 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냐? 못 한다고요.
이거는 공부의 영역이 아닌 그 지역을 아느냐 모르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제 다른 지역 도시를 평가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땅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 알아서 늘 좀 이렇게 선별해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다른 내용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